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흥미로운 세 가지 심리학 용어를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풀어 설명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크라테스 효과. 소크라테스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검토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찾으며 자발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더욱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소크라테스 효과의 두 가지 주요 특징.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친구의 좋은 점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때때로 나쁜 점들이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하고 그 친구를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리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태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는데 이 과정이 마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크라테스 효과. 예를 들어 연인 관계나 우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 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좋은 점이 많아. 이번 싸움은 예외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이나 단점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하게 되죠. 또 다른 예로는 소비 습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제품에 대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해 그 제품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단점은 외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스마트폰을 샀을 때 처음엔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스마트폰의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 스스로 장점을 떠올리며 그 결정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이때 소크라테스 효과가 발생해 자기 선택에 대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목표 설정에서도 소크라테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나 운동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좌절하거나 성과가 미미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 목표를 세웠는지 자문하면서 그 목표의 중요성과 이득을 재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태도는 더 일관적으로 변하고 목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나 생각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소크라테스 효과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다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자기 인식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은 특히 직장인들이 이상적인 직장을 꿈꾸며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환경이나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갈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항상 어딘가에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죠. 이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의 주요 증상. 현재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은 끊임없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맞는지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흔히 목표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구체적인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 취미 생활을 즐겨라. 일외의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즐김으로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독서, 요리와 같은 취미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직장과 집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세요. 일은 직장에서 해결하고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까지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회사 내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라. 비공식적인 회사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세요. 회사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의 목표와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디데이를 정하라. 만약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고 생각한다면 계획적으로 퇴사할 날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작정 그만두기보다는 명예퇴직이나 퇴직금, 실업급여와 같은 조건을 잘 챙길 수 있는 때를 정해 퇴사하세요. 이왕이면 회사나 동료들이 당신의 가치를 느끼고 아쉬워할 때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은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찾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이로 인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 일과 휴식의 분리,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인간관계 형성, 자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 계획적인 퇴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직장 생활에서 더 큰 만족감을 찾을 수 있고 파랑새를 찾아 방황하는 대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피험자 편파. 심리학 실험에서 피험자 즉 실험 참가자가 실험의 목적이나 가설을 알게 되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험자가 실험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게 되면 그 기대에 맞추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항심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파는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자 편파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험자가 실험의 가설이나 목표를 알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험자를 특정 방식으로 대하거나 결과를 해석할 때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힌트를 주거나 결과가 기대와 맞는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죠. 이러한 편파를 줄이기 위한 방법 맹목 또는 차단 기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일 맹목 기법. 이 방법에서는 피험자만 실험의 목적이나 가설을 모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진짜 약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짜 약을 받았는지 모르게 하여 기대심리나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중 맹목 기법. 이 기법에서는 실험자와 피험자 모두 실험의 주요 정보를 모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지휘하는 사람도 어느 피험자가 진짜 약을 받았고 누가 가짜 약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자나 피험자의 무의식적인 편향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파 현상은 심리학 실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특정 문제에 대해 강조하거나 힌트를 주면 학생은 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을 더 선호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목 기법을 적용한 일상의 예로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브랜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순수한 제품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편견 없이 제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 편파와 실험자 편파는 심리학 실험이나 연구에서 신뢰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험자와 실험자 모두가 실험의 핵심 정보를 모르게 하는 맹목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도하지 않은 외부 요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효과, 파랑새 증후군 그리고 피험자 편파에 대해 알아봤어요. 일상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현상들이죠. 여러분도 이런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관리해 보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학 용어와 개념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